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낭독가분들 다 들어오셨습니다. 박대성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강복란 선생님 들어오셨고, 김지연 선생님 들어오셨고, 양인순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프닝 준비해 주신 양인순 선생님 나와주세요.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 오전반 심화 1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반은 처음에는 8명 정도로 시작한 걸로 출발을 했는데요. 중간에 들고 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조촐하게 4명으로 낭독회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귀 기울여 주실 관객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많이 떨립니다. 어, 어, 우선 지난 12주 동안 그렇게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어렵게 이 4명을 지금까지 이끌고 끌고 와 주신 송정희 선생님께, 송정희 사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랑합니다. 어, 지금 우리 낭독회에서 만나볼 작품은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의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은 어, 제가 소개하기 이전에 옹기니 최성은 씨의 옹기니의 속임말을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상의 공간 태고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 안에서 지속과 변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고의 이야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자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인류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화에서 역사가 태동하고 역사가 다시 신화를 지어내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와해되고 그렇게 우리네 삶도 언젠가는 결국 신화가 된다는 것. 그리하여 신화가 또다시 현실로 탈바꿈하는 가운데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탄생되고 변주되고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옹기니가 적고 있습니다. 음, 제목이 태고의 시간들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태고가 실제 이 작품에서 지명으로, 가상의 공간인 지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낭독할 부분은 이, 이 작품의 구성이 84개의 작은 에피소드들로 짤막짤막한 부각글이 거대한 서사를 이루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배경 공간이 되는 첫 장면을, 첫 시작을 저의 낭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고의 시간. 태고는 우주의 중심에 놓인 작은 마을이다. 남에서 북까지 태고를 빠른 걸음으로 가로지르면 대략 1시간쯤 걸린다. 동에서 서까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사색에 잠긴 채 태고를 한 바퀴 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하루가 걸릴 것이다. 태고의 북쪽 경계선은 타슈프에서 키엘체로 향하는 도로와 만난다. 도로는 혼잡하고 위험하다. 여행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 경계는 대천사 라파엘이 지키고 있다. 태고의 남쪽 경계는 진흙투성이의 중앙광장 주변으로 성당과 양모원, 나지막한 다세대 주택 건물들이 들어선 소도시 예슈포틀레가 차지하고 있다. 마을은 위태롭다. 소유하고 싶고
소유되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오르기 때문이다. 마을과 태고의 경계를 지키는 건 대천사 가브리엘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슈쿠틀레에서 키엘체로 향하는 길을 사이에 두고 보시치니에치 마을과 태고가 마주하고 있다. 태고의 서쪽 경계에는 강변에 자리한 축축한 목초지와 작은 숲이 이어져 있고 성이 한 채 서 있다. 그 옆에는 마구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키우는 말 한 마리의 값은 태고 전체를 사들이고도 남는다. 말들은 상속자 포피엘스키의 소유고 목초지는 교구 신부의 것이다. 이 서쪽 경계에 깃든 위험 요소는 바로 자만에 빠져 우쭐대는 것이다. 대천사 미카엘이 서쪽 경계를 지키고 있다. 태고의 동쪽 경계는 태고와 타슈프의 영토를 가르는 백강이 흐르고 있다. 백강이 방앗간을 향해 꺾어져 흐르면 경계는 오리나무 관목들 사이에 자리한 목초지를 따라 단독으로 뻗어나간다. 여기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지나치게 영리한 척하다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다. 대천사 우리엘이 이 경계를 지키고 있다. 신은 태고의 중심에 언덕을 쌓아 올렸는데 매년 여름이면 아니야. 광풍뎅이 나 뭐 무리가 이 보는 거 언덕으로 있어가지고. 몰려든다. 그래서 광풍뎅이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창조는 신의 일이고 이름을 붙이는 건 인간의 일이니까. 방앗간 기슭에서 백강에 합류하는 흑강은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흑강은 깊고 어둡다. 강은 숲을 따라 흐르고 숲은 강의 울창한 얼굴을 비춘다. 마른 잎사귀들이 흑강을 유영하며 떠내려오고 조심성 없는 벌레들이 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친다. 흑강의 물결이 나무 뿌리를 핥히고 숲은 침식한다. 검은 수면에 소용돌이가 일기도 하는데 흑강이 화를 내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늦은 봄이면 강물은 교구 신부의 목초지로 범람하여 따뜻한 햇볕을 쬐며 일광욕을 한다. 덕분에 개구리들의 숫자가 수천 마리로 불어난다. 신부는 여름 내내 흑광과 전쟁을 치르지만 매년 7월 말쯤 되면 강은 관대하게도 자신의 흐름을 되찾곤 한다. 백강은 얕고 생기발랄하다. 모래에 넓은 수로를 만들며 흘러가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투명하고 깨끗하며 모래바닥까지 태양이 관통한다. 마치 반짝이는 거대한 도마뱀 같다. 강물은 위로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빠르게 흐르며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 장난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해는 오리나무 덤불들로 작은 섬을 만들어 놓더니 그 후 10여 년 동안은 나무들을 피해서 흐르기도 했다. 백가는 잡목림과 풀밭, 목초지를 통과해 흐르며 모래빛과 금빛으로 반짝인다. 방앗간 기슭에 이르러 두 강은 비로소 하나가 된다. 얼마간은 서로 염원에 맞지 않던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줍으면서도 소극적인 모양새로 나란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 뒤엉킨다. 방앗간 부근에서 하나로 섞인 강은 이제 백강도 흑강도 아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강으로 재탄생하여 빵을 만들기 위해 국물을 빻는 물레방아를 거뜬히 돌린다. 태고는 두 개의 강, 그리고 이 두 강의 뒤엉킨 욕망이 만들어낸 세 번째 강의 강변에 자리하고 있다. 방앗간 기슭에서 북강과 백강이 합쳐진 이 세 번째 강은 강이라 불린다. Recording in progress. 강은 고요하고 충만하게 흘러간다. 여기까지 태고의 시간이었고요. 어, 제가 한 에피소드를 더 읽을 건데요. 굉장히 많은 인물과 인물뿐만 아니라 그 환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각 인물들의 천사도 있고요, 신도 있고요, 비물체인 커피 그라인더, 숲, 강, 이런 것까지 모든 에피소드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버무리고 멋진 작품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뒤에까지 저희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뒤에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인 상속자 포피엘스키의 에피소드를 두 번째로 낭독하겠습니다. 상속자 포피엘스키의 시간. 상속자 포피엘스키는 희망을 잃었다.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신이나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색채도 없고 평면적인 것, 다시 말해 그가 소유한 성경책의 본판화 같은 것으로 전락했다. 상속자에게는 그럭저럭 모든 게 순조로운 듯했다. 포토슈프에서 페오스키 부부가 왔을 때도, 밤마다 휘스트를 할 때도, 예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지하 창고에 들릴 때도, 장미를 꺾을 때도 별일 없었다. 옷장에서 라벤더 향기가 날 때도, 참나무 책상에 앉아 깃털 달린 황금 펜대를 손에 쥐고 있을 때도, 밤에 아내의 손이 그의 지친 등 근육을 어루만져 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집 밖 어딘가로 나설 때면 그저 예슈코틀레의 지저분한 중앙광장이나 인근의 시골 마을에 가는 것 뿐인데도 세상에 대한 신체적인 면역력을 잃곤 했다. 그는 부서진 집들과 썩은 울타리, 세월이 흐르며 다른 중심가의 돌들을 바라보다 생각에 잠겼다. 난 너무 늦게 태어났어. 세상은 이미 종말로 치닫고 있는데 모든 게 끝났다고.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흐려졌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발이 시렸다. 평안하기 힘든 고통이 몸 전체를 관통하는 것만 같았다. 사방이 텅 비었고 절망스러웠다.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성으로 돌아와 집무실에 몸을 숨겼다. 그가 무너져 있는 동안 세상은 얼마간 정지해버렸다. 하지만 결국 세상 또한 무너지고 말았다. 상속자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카자크인의 침입을 피해 서둘러 도망쳤다. 부하와 지하실을 둘러보던 중일이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지고 산산조각나고 불타고 짓밟히고 파괴되어 있었다. 발목까지 흥건히 고인 포도주 웅덩이 속을 걸으며 그는 파손의 현장을 실감했다.
파면, 그리고 흥분, 파면, 그리고 흥분. 그가 중얼거렸다. 상속자는 낯선 자들에게 약탈당한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세상의 악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신은 선한 존재인데 어째서 악을 허락하는 거지? 그렇다면 신은 선하지 않은 걸까? 나라 안에서 벌어진 온갖 변화들은 상속자의 우울증에 약이 되었다. 1918년에는 할 일이 많았다. 슬픔에는 일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10월 내내 상속자는 조금씩 사회 활동에 나섰고 11월이 되자 우울증을 떨쳐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심기일전하여 거의 잠도 안 자고 밥 먹을 짬도 없이 움직였다. 전국을 돌아다녔다. 크라쿠프를 방문하여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숲속의 공주처럼 그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그는 첫 번째 의회를 위해 하원의원 선거를 준비했다. 몇 개의 협회와 두 개의 정당을 세우고 마워폴스카 지역의 낚시터 저수지 소유자 연합을 결성했다. 다음 해 2월 임시헌법이 통과되었을 때 상속자 포피에스키는 감기에 걸렸고 또다시 방에 틀어박혀 창문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세상으로 과감히 길을 떠났던 바로 그 장소로 되돌아온 것이다. 폐렴에 걸렸지만 먼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오고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다. 많은 책을 읽었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따분하고 재미없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는 서재의 책들을 침실로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편으로 새 책을 주문했다. 3월 초 공원으로 첫 산책을 나섰다가 또다시 더럽고 우중충하고 부패와 몰락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을 보았다. 조국의 독립이나 헌법의 제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공원에 난 새끼를 걷다가 눈이 녹은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어린아이의 빨간 장갑 한 켤레를 보았다. 이 광경이 무엇 때문에 그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는지는 목을 누렸다. 고집스럽고 맹목적인 재생, 삶과 죽음에 대한 무감각, 비인간적인 삶의 고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보려던 작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나이를 먹으면서 상속자 포피엘스키에게 세상은 더욱더 끔찍해져만 갔다. 젊은이는 성장을 거듭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바쁘다. 어린 시절의 작은 침대에서 방과 집, 공원, 도시, 나라, 세계로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분주할 수밖에 없다. 청년기가 되면 뭔가 더 원대한 것을 꿈꾸게 된다. 그러다 40줄에 들어서면 전환점이 찾아온다. 젊음은 그 고유한 강렬함과 스스로의 에너지 속에서 지쳐간다. 어느 날 밤, 혹은 어느 아침, 인간은 경계를 넘어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래를 향해, 즉 죽음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나는 지금 당당하게 어둠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부정하고 그저 방에 불이 꺼진 것뿐이라 여기며 과거에 머물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중인가? 더러워진 눈 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빨간 장갑은 상속자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뭔가가 변화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 모든 것은 발전한다는 확고한 믿음, 모든 종류의 낙관주의는 결국 청춘이 품고 있는 가장 큰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가 언제나 독약처럼 은밀히 지니고 다니던 절망으로 가득 찬 그릇이 그의 내부에서 한산 부서졌다. 상속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더러움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는 고난과 죽음, 부패를 목격했다. 예슈 코틀레 곳곳을 걸었다. 유대식 도살장과 고이에 걸린 신선하지 못한 고기, 챈베르트의 가게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얼어붙은 거름, 아이의 관을 운반하는 작은 장내 행위, 광장 옆 나지막한 집들 위를 낮게 유영하는 구름과 사방으로 내려앉아 모든 걸 지배하는 어스름을 보았다. 이 광경이 서서히 그리고 부단히 거듭되는 분신을 떠올리게 했다. 그 속에는 시간의 불길에 희생양으로 던져진 인류의 운명, 모든 생이 깃들어 있다.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당 앞을 지나치게 된 상속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다. 예슈코틀레 성모의 성화를 보았지만 성당 안에는 상속자의 바람을 들어줄 만한 그 어떤 신도 없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낭독자는 우리 반의 유일한 남성 낭독자이신 든든한 목소리의 주인공 박대성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박대성입니다. 양인순 선생님의 낭독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양인순 선생님은 감정이 너무 풍부하셔서 상속자 양인순 선생님의 시간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저는, 오늘 게노베파의 시간을 낭독을 할 텐데요. 게노베파의 시간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저는 이제 원래 실무서적이나 성공 관련한 책을 즐겨 읽고 소설을 잘 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태고의 시간을 읽으면서 팔자에 이렇게 무겁고 심오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낭독회 준비하면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감정적으로 무난한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게노베파의 시간이 좀 가장 무난했고, 솔직히 이제 강복란 선생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실 텐데, 이제 크워스카의 시간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에너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쉽게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아우가 전쟁터로 나가고 난 이후에 게노베파의 이제 안타까움과 걱정, 그리고 크워스카의 첫 만남 같은 부분들이 이제 인상적이어서 예, 낭독하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송정희 선생님하고 약 한 9개월 정도 지금 낭독 여정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제가 이제 남자가 혼자여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운 기억들이 있었고,
그리고 9개월 동안 그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각박하게 살아온 이제 남의 기준에 맞춰진 저를 좀 깨보라라는 여러 가지 주문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깨는 저를 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낭독 여정을 이제 즐기고 매 주마다 같이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낭독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독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도와준, 이제 추천해준 책춘남 코코치님과 그리고 도와주신 송정희 선생님, 그리고 심화반 그 저랑 같이 오신 동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리세요? 안 떨릴 수가 없죠? 근데 네, 네, 우리 9개월이 아니라, 아, 네, 맞다. 네, 네, 그 6개월에 기초반부터 심화원 네. 6개월에 맞아. 아, 9개월, 맞다. 9개월이죠, 9개월. 네, 그렇지, 그렇지. 맞다, 맞다. 네, 네. 자, 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게노베파의 시간. 1914년 여름, 밝은색 군복을 입은 러시아 군인들이 말을 타고 미아우를 찾아왔다. 미아우는 그들이 예슈코틀레 쪽에서부터 이곳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후덥지근한 공기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실려 있었다. 미아우는 밀가루가 묻어 희끄무레해진 외투 차림으로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알면서도 기다렸다. 당신은 누구요? 그들이 러시아어로 물었다. 나는 미아우 유제포비치 리에비에스키요. 미아우도 러시아어로 모범 답안을 읊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알려줄 소식이 있어. 미아우는 그들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는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울면서 미아우가 전쟁터로 떠날 채비를 도왔다. 어찌나 울었는지 기력이 쇠하는 바람에 문간에 서서 남편이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했다. 감자꽃이 떨어지고 작고 푸른 열매가 연글 무렵 게노베파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꼽아보니 5월 말 건초를 처음 베어낼 무렵이 틀림없었다. 그때 아이가 들어선 것이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미아오를 떠내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쩌면 나날이 불러오는 배는 미아오가 돌아온다는, 아니,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일종의 징표인지도 몰랐다. 게노베파는 미아오의 방식 그대로 홀로 방앗간을 운영했다. 일꾼들을 관리하고 곡식을 나르는 소년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녀는 방앗간에 돌을 움직이는 물의 출렁이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밀가루가 머리카락과 속눈썹에 날아와 앉았고 밤이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나이든 여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나이든 여인은 거울 앞에서 옷을 벗고 배를 확인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쿠션과 면양말로도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발이 시려서 오랫동안 잘 수가 없었다. 물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잠들 때도 항상 발부터 꿈속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수호천사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잠결의 기도를 바치곤 했다. 게누베파는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미아오를 지켜달라고 빌었다. 미아오에게도 본인의 수호천사가 있지만 전쟁터에서는 천사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녀의 기도는 전투 장면으로 이어졌다. 흔치 않지만 단순한 장면이었다. 게누베파는 태고 외에는 다른 세계를 전혀 몰랐다. 그녀가 아는 전쟁이란 토요일 장터에서 술 취한 남자들이 일으키는 소동이 전부였다. 외투자락을 잡아당겨 땅으로 넘어지고 진흙을 뒤집어 쓴 지저분하고 불쌍한 사내들이 벌이는 다툼. 그러므로 게노베파는 전쟁을 단순히 진흙탕과 웅덩이, 쓰레기 더미 속의 싸움이라고 상상했다. 모든 것이 단숨에 단 한 번의 결투로 해결되는 싸움 말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상하기만 했다. 그녀는 가끔 읍내로 장을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러시아 차르가 독일 황제보다 강하다는군. 그들이 수군거렸다. 혹은 이런 말도 들려왔다.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전쟁이 끝날 거야. 그러나 전쟁은 그의 크리스마스는커녕 그 후 네 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 명절을 앞두고 게노베파는 예슈코틀레의 장을 보러 갔다. 다리를 건너다가 강변을 따라 걷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 맨발에 꾀재재한 차림이었다. 소녀의 맨발이 눈 위에 자그마하지만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 게누베파는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리 위에서 소녀를 내려다보던 그녀는 가방에서 코페리카 한 잎을 찾아냈다. 소녀가 다리 위를 올려다봤고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동전이 눈 속에 떨어졌다. 소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감사의 미소도 호의의 미소도 아니었다. 소녀는 커다랗고 새하얀 이빨을 내보이며 초록색 눈동자를 반짝였다. 이 동전은 네 거야. 게노베파가 말했다. 소녀는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눈 속에 파묻힌 동전을 주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갔다. 예시코틀레는 색채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게 흑백이거나 회색빛이었다. 광장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사내들은 전쟁 얘기에 열을 올렸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시민의 소유물들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다. 사람들은 총탄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 형제가 형제를 찾아 헤맨다. 러시아인과 독일인 중에 누가 더 나쁜 놈들인지 알 수가 없다. 독일인들이 살포하는 독가스로 인해 사람들의 눈이 터져나가고 있다. 기근이 수학기보다 먼저 찾아올 것이다 등등. 전쟁은 첫 번째로 발견된 병균과도 같아서
뒤를 이어 또 다른 병균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쉔베르트의 가게 앞에는 말똥 한 무더기가 널려 있고 그 때문에 쌓여있던 눈이 녹았다. 게노베파는 말똥을 피해서 문으로 다가갔다. 문에 부착된 푯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잡화점, 쉔베르트 회사, 오직 최상품만 취급합니다. 빨랫비누, 소고표 백제, 밀과 쌀 전분, 기름, 초, 성냥, 가루 살충제. 그녀는 갑자기 가루 살충제라는 단어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독일인들이 사용한다던 가스가 떠올랐다. 인간의 눈을 터지게 만든다는 그 독가스 말이다. 바퀴벌레들도 쉔베르트 가게에서 사들인 살충제를 뿌리면 똑같은 고통을 느낄까? 게노베파는 구토를 참으려고 여러 번 심호흡해야만 했다. 뭘 드릴까요?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만삭의 젊은 여자가 물었다. 그녀는 게노베파의 배를 힐끔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게노베파는 나프탈렌과 성냥, 비누와 바닥술을 달라고 했다. 그녀는 바닥술의 뻣뻣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대청소 좀 하려고요. 바닥도 청소하고 커튼도 빨고 바닥도 문질러 닦을 거예요. 아, 우리 명절도 코앞이랍니다. 성전 헌당이려. 그나저나 태고마을에서 오신 거 맞죠? 혹시 방앗간 안주인 아니세요? 저는 당신을 알아요. 아, 그럼 이젠 우리 둘 다 서로를 아는 거네요. 예정일이 언제예요? 2월요. 아, 저도 2월인데. 셴베르트 부인은 계산대에 회색빛 비누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바보같이 이런 전쟁통에 애를 낳을까 하는 분명 신께서 신, 신이라 그분은 잘난 회계사죠. 인출금과 융자금을 관리하시니까요. 둘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죠. 부인께서는 분명 잘생긴 아들을 낳으실 것 같네요. 게노베파는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제게 필요한 건 딸이에요. 남편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제대로 크기가 힘들죠. 셴베르트 부인은 계산대에서 나와서 문까지 게노베파를 배웅했다. 아마도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딸이 필요한 것 같네요. 다들 딸만 낳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한결 평화로워질 텐데 말이죠. 두 여인은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후한 목소리의 감정대가 아주 깊으신 강복란 선생님의 에너지가 아주 센 쿠오스카의 시간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본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강봉란입니다. 마치 지휘하듯 낭독을 해주신 우리 박대성 선생님의 낭독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저희 반에 남성분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왠지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네, 어,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는데요. 남성만이 가진 또 그런 독특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독특한, 묵직하면서도 담백함이 있는 매력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이 박대성 선생님이 낭독을 들으면서요, 갑자기 남편을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또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에서 또 남편이 운영하던 방앗간을 또 혼자 힘으로 운영해야 했고, 전쟁터에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남편이 제발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게노베파의 심정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며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어갈 부분은요, 이 태고의 시간에 등장하는 굉장히 강력하고도 신비한 인물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바로 크오스카인데요. 네, 제가 읽을 부분이 크오스카의 시간입니다. 어, 이분을 빼면은 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어떻게 저런 운명일 수 있을까? 내가 크오스카였다면 나는 저런 상황에서 어땠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크오스카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크오스카의 시간. 게노베파가 코페이카를 던져주었던 맨발의 소녀는 크오스카였다. 크오스카는 7월 혹은 8월 즈음에 태고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 소녀를 크오스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소녀가 들판에서 수확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다가 불에 구워 먹곤 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가을이 되자 감자를 훔쳤고 11월에 밭이 텅 비고 나서 술집에 눌러 앉았다. 누군가 가끔 소녀에게 보드카를 사주었고 돼지비계를 바른 빵 한 조각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뭔가를 베푸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고 특히나 술집에선 더욱 그랬다. 그리하여 코스카는 몸을 팔기 시작했다. 보드카로 가볍게 취기가 오르고 몸이 달궈지면 남자들과 밖으로 나가서 소시지 몇 개에 그들과 관계를 맺곤 했다. 크오스카는 근방에서 유일하게 젊고 꽤 손쉬운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개떼처럼 부위를 맴돌아. 크오스카는 몸집이 크고 가슴이 풍만했다. 밝은색 머리카락에 햇빛에도 끄떡없는 하얀 피부를 지녔다. 늘 당돌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았고 심지어는 교구 신부와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록빛 눈동자에 한쪽 눈은 약간 옆으로 치켜 올라가 있었다. 풀숲에서 크오스카를 취한 남자들은 항상 그 뒤에 거북함을 느꼈다.
그들은 바지 앞섭을 여미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숨이 턱턱 막히는 술집으로 돌아갔다. 코스카는 절대 아래에 누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왜 내가 당신 밑에 누워야 하죠? 나는 당신과 동등한데? 그녀는 나무 혹은 술집의 나무벽에 기대는 걸 즐겼고, 그럴 때면 치마를 등까지 걷어올리곤 했다. 그녀의 엉덩이는 어둠 속에서 달처럼 빛났다. 이것이 바로 포스카가 배운 세상이었다. 배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밖에서 배우는 것과 안에서 배우는 것. 흔히 사람들은 전자를 최선, 나아가 유일한 방법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장거리 여행 혹은 보고 읽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대학 교육이나 수업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 존재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뭔가를 습득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배워야만 한다. 그렇기에 꿀벌처럼 부지런히 지식을 모아서 그것을 자신에게 덧붙여 나가고 그렇게 지식이 쌓이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가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면의 도살인 어리석음, 다시 말해 학습을 필요로 하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후오스카는 외부의 것을 내면으로 동화시키면서 세상을 배웠다. 쌓이기만 하는 지식은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거나 단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저 겉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배우는 사람은 끝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이 존재 속으로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쿠오스카는 태고와 그 인근에 사는 냄새나고 더러운 사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되어갔다. 그들과 똑같이 취했고 그들처럼 전쟁을 두려워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흥분했다. 술집 뒤편 덤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흡수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부인과 아이들, 왕풍뎅이 언덕 근처에 있는 습하고 퀴퀴한 그들의 오두막까지 송두리째 제 것으로 만들었다. 달리 보면 그녀는 태고 전체를 이곳에 깃든 모든 고통과 희망을 제 것으로 소화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쿠오스카의 대학교였고 부풀어 오르는 배는 졸업장이었다. 쿠오스카의 딱한 처지를 전해들은 상속자의 부인 포피에스키 여사는 그녀를 성으로 불러들였다. 부인은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쿠오스카의 배를 쳐다보았다. 오늘 내일 중에 곧 아이를 낳겠구나. 대체
어쩔 생각이니? 바느질과 요리를 가르쳐 주마. 어쩌면 세탁실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 누가 알겠니? 일이 잘 풀리면 여기서 아이랑 함께 지낼 수도 있을지. 그러나 그림이며 가구, 장식품들을 향하는 소녀의 낯설고도 무례한 시선을 보자 포피엘스키 부인은 망설였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신의 때묻지 않은 딸과 아들들에게 와닿자 부인은 어조를 바꾸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 의무지만 당사자가 원해야 도와줄 수 있단다. 마침 난 도움을 베푸는 일을 하고 있어. 예슈 코틀레에서 보호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이를 맡겨도 돼. 깨끗하고 친절한 곳이란다. 보호소라는 말이 포스카의 주의를 끌었다. 포스카는 포피에스키 부인을 쳐다봤다. 부인은 확신을 얻었다. 나는 수학 전에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울 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눠주곤 해. 사람들은 네가 이곳에 있는 걸 원치 않아. 넌 분란만 일으키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품행이 좋지 못하니까. 여기서 떠나줘야겠어. 원하는 곳에 있을 자유는 내게 없는 건가요? 여긴 전부 내 소유야. 내 땅이고 내 숲이지. 쿠오스카는 활짝 웃으며 새하얀 이빨을 내보였다. 전부 당신 거라고요? 작고 말라빠진 매운 개 같은 일. 호필스키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가.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포스카는 뒤돌아 걸어나갔다. 그녀의 맨발이 마룻바닥을 저벅거리며 디디는 소리가 들렸다. 창녀나 다름없네. 성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프라니오바가 쿠오스카에게 말했다. 프라니오바의 남편은 여름 내내 쿠오스카에게 미쳐 있었다. 그녀는 쿠오스카의 뺨을 때렸다. 쿠오스카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울퉁불퉁 자갈이 깔린 현관을 지나고 있을 때 지붕에서 목수들이 그녀의 뒤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쿠오스카는 치마를 걷어올려 벌거벗은 엉덩이를 보여줬다. 쿠오스카는 공원을 벗어나 걸음을 멈추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오른쪽에는 예슈 코틀레가, 왼쪽에는 숲이 있었다. 숲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서니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른 향기를 풍겼다. 좀 더 선명하고 강렬했다. 이따금 노숙하던 비디마치의
폐가 근처로 갔다. 불타버린 작은 마을의 잔재인 이 집은 이제는 무성한 숲풀로 뒤덮여 있었다. 임신과 무더위로 인해 퉁퉁 부은 후오스카의 두 발은 바닥에 깔린 딱딱한 솔방울을 느끼지 못했다. 강가에서 첫 번째 산통이 왔다. 주체할 수 없는 낯선 고통이었다. 그녀는 점점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난 죽었어. 이제 죽었다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후오스카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흙강의 중간쯤에서 멈춰선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차가운 강물이 다리와 하복부를 씻겼다. 그녀는 물속에 몸을 담근 채 멀리 양치식물 속으로 몸을 숨기는 토끼를 보았다. 토끼가 부러웠다. 나무 뿌리 사이를 유영하는 물고기를 보았다. 물고기가 부러웠다. 바위 밑으로 슬쩍 기어들어가는 도마뱀을 보았다. 도마뱀도 부러웠다. 또 한 번 산통을 느꼈다. 이번엔 더욱 강렬했고 더욱 무서웠다. 죽는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나 보다. 애는 나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녀는 강변에 있는 양치식물 속에 몸을 누이고 싶었다. 냉기와 어둠이 필요했다. 하지만 온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세 번째 산통이 찾아왔고 코스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면의 벽과 지붕 일부만 남아있는 비디마치의 폐가 내부에는 쐐기풀이 가득 자라서 폐허를 뒤덮고 있었다. 축축한 악취가 풍기고 벽면에는 달팽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쿠오스카는 커다란 오옹 잎사귀를 뜯어다가 임시로 누울 자리를 만들었다. 통증이 점점 견딜 수 없이 잦은 간격으로 밀려왔다.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쿠오스카는 우엉 잎사귀와 쐐기뿔 더미에 아이를 꺼내놓기 위해서 뭐든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악물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고통이 들어온 곳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쿠오스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치마를 걷어 올렸다. 배와 허벅지가 벽처럼 가로막아서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었지만 단단히 잠겨서 열리지 않았다. 그것을 보려고 애써봤지만 배에 막혀 보이지 않았다. 코스카는 고통으로 인해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나오는 그곳을 더듬어 보았다. 부풀어 오른 외음부와 거친 음모가 손가락 끝에 느껴졌지만 그녀의 사골은 손가락이 닿는 느낌을 감지하지 못했다. 후오스카는 마치 낯선 물건을 대하듯 자신의 몸을 만졌다. 통증이 점점 강렬해지면서 감각은 흐릿해졌다. 온갖 생각들이 부패한 천 조각처럼 갈기갈기 끊어졌다. 그녀의 말과 관념들이 뿔뿔이 흩어져 대지로 스며들었다. 출산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몸이 그녀를 온전히 장악했다. 인간의 육신은 온갖 심상들에 의해 생존을 유지하기에 이 심상들이 반쯤 의식을 잃은 후보스카의 정신을 지배했다. 후보스카는 성당의 성화 앞 차가운 돌바닥에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느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오르간 선율이 들려왔다. 그러자 자신이 오르간인 것처럼 여겨졌고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갖고 있어 원하면 모든 음을 자신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스스로가 강하고 전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 무소부리의 힘을 사리 한 마리가 산산조각 냈다. 커다란 보랏빛 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일상의 소리를 냈다. 고통이 새로운 힘으로 후오스카를 덮쳤다. 죽을 것만 같다. 후오스카가 신음했다. 죽지 않을 거야. 난 죽지 않아. 또다시 신음을 내뱉었다. 눈꺼풀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바람에 눈이 따가웠다. 크오스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지탱하며 절망적으로 힘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죽을 힘을 쓰고 나자 불현듯 안도감이 찾아왔다. 무언가 철퍼덕 떨어지면서 그녀에게서 빠져나왔다. 크오스카는 이제 열려 있었다. 그녀는 우엉 잎사귀에 고꾸라져서 아이를 찾았다. 하지만 거기에 아이는 없었고 미적지근한 물만 고여 있었다. 크오스카는 다시 힘을 모아 처음부터 힘껏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힘을 주었고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또다시 힘을 주었다. 그녀는 울면서 위쪽을 쳐다보았다. 낡아빠진 판자 사이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불안정하게 일어서서 두 다리로 서 있었다. 후오스카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언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긴 눈길로 아이는 후오스카를 쳐다보았다. 남자아이였다. 아이가 땅바닥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들자 그것은 작은 풀뱀으로 변했다. 포스카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잎사귀 위에 누웠고 컴컴한 보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생각이 돌아왔다. 그리고 우아하고 고요하게 그녀의 정신으로 흘러들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우물이 있구나. 우물 속에는 당연히 물이 있지. 나는 우물 속에서 살아야겠다. 그 안은 서늘하고 축축하니깐 우물 속에서 아이들이 놀고 달팽이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곡식이 익을 테니까. 거기엔 아이를 먹일 뭔가도 있을 거야. 그런데 아이는 어디에 있지?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은요, 우리 김지연 선생님이신데요. 물론 아직 많이 친해지진 않았지만, 김지연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 드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지연 선생님, 네, 나와 주십시오. 네, 복날 선생님 강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 순서인데 그걸 잊고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정되고 정말 흔들림이 없으세요. 참 수업 시간에도 제가 덕분에 너무 많이 배우는데 중요한 건 제가 정작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 저는 김지현이고요. 사실 기초반에 이어서 이제 6개월째 수업을 듣고 있는데, 기초반 마치고 낭독회 할 때도 제가, 낭독을 하면서 좌절의 연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래서, 뭐랄까, 너무 참, 정희 선생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보기에도 제가 좀 많이 민망해요. 아, 초반 때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힐링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번 심화반 수업을 할 때는 진짜 슬럼프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더 헷갈리고 완전히 이렇게 수업하다가도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계속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가라앉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낭독이 위로가 되는 부분은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조금 더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낭독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미하우의 시간과 미시아의 시간인데요. 미하우는 아까 박대성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신 게노베파의 남편입니다.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왔고 그 사이에 이 미시아라는 어린 딸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하오의 시간부터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하오의 시간. 미하오는 1919년 여름에 돌아왔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전쟁이 판을 치는 세상에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곤 한다. 미하오는 3개월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떠나온 장소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 그곳은 낯선 바닷가에 자리한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였다. 그는 혼돈의 왕, 동쪽의 통치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다. 하지만 태고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흐릿하고 꿈결처럼 느껴져 마을 어귀의 다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하오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미하오는 병들어 쇠약했고 더러웠다. 검은 수염이 얼굴을 뒤덮었고 머리에는 이가 득실댔다. 패전국에 찢긴 군복이 막대기에 걸린 것처럼 몸에 걸쳐져 있었다. 미하우는 차르의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번쩍거리는 단추를 빵과 맞바꾸었다. 또한 열병과 설사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떠나온 세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근심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다리 위에 서서 흑광과 백광이 끊임없이 활기차게 뒤섞이는 것을 보면서 미하우는 희망을 되찾았다. 강들은 예전 그대로였고 다리도 바위를 깨부술 듯 사정없이 내리쬐는 불볕 더위도 그대로였다. 다리에서 미하우는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한 방앗간과 창가에 놓인 빨간 제라늄 꽃을 보았다. 방앗간 앞에는 한 아이가 놀고 있었다. 머리를 굵게 딴 조그만 여자아이였다. 서너 살쯤 된 듯했다. 아이의 주위에는 희끄무레한 빛깔의 암탉들이 미젓한 걸음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미하우는 생각했다. 유리처럼 투명한 강물에 반사되어 어른거리는 햇빛이 눈을 강타하는 바람에 잠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미하우는 방앗간을 향해 걸었다. 그는 온종일 잠만 잤다. 꿈속에서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날을 세고 또 세웠다. 지치고 몽롱한 정신은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다. 꿈속의 미로에서 미하오는 길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날짜 세기를 처음부터 반복해야만 했다. 미하오가 잠들어 있는 동안 게노베파는 먼지 때문에 뻣뻣해진 군복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땀에 젖은 옷깃을 만져보고 담배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런 다음 울타리에 군복을 널어서 방앗간을 지나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미하우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본 것들을 명료하게 묘사했다. 머리숱이 많고 갈색이네. 짙은 눈썹에 피부색이 어둡고 귀가 작고 코도 작군. 애들은 다 코가 작지. 손은 통통한 아기 손이네. 근데 손톱을 보니 동그랗구나. 그런 다음 미하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다. 낯선 사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방앗간을 둘러보다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돌바퀴를 쓰다듬었다. 손으로 밀가루를 쓸어 모아 혀끝으로 맛을 보았다. 물에다 손을 담가보기도 하고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검지로 판자를 톡톡 쳐보기도 했다. 꽃향기를 맡고 볏짚 절단기를 작동해 보았다. 그러자 절단기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면서 쐐기풀이 으스러졌다. 미하우는 방앗간 뒤편 높이 자란 풀숲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았다. 방에 돌아왔을 때
미하오는 비로소 게노베파를 쳐다볼 용기가 생겼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미하오, 그 어떤 남자도 날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어서 미시아의 시간 하겠습니다. 미시아는 미하오의 어린 딸입니다. 미시아의 시간. 미시아는 여느 다른 인간들처럼 불완전한 상태로 조각조각 나뉘어 태어났다. 보는 것, 듣는 것, 이해하는 것, 느끼는 것, 감지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녀 안에서 제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앞으로 미시아의 전 생애는 이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결합했다가 부서뜨리는데 할애될 것이다. 미시아에게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 전체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미시아의 첫 번째 기억은 방앗간에 가다가 맞닥뜨린 누더기 차림의 남자에 관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휘청대며 걸어다니다가 밤이 되면 종종 어머니 품에 안겨 흐느껴 울곤 했다. 그래서 미시아는 아버지를 대할 때 자기와 대등한 상대로 여겼다. 그때부터 미시아는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든 어른이든 전부 일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미시아는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유의 깊게 관찰했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미시아는 스스로에 대한 기억의 단면들, 크고 작은 어린 시절의 일부를 종이상자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 아기 때 신던 양털 신발, 머리도 아니고 주먹이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작은 띠개 모자, 아마포 베넷 저고리, 처음 입었던 원피스와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상자에 담겼다. 6살 먹은 자신의 발을 아기 때 신던 양털 신발에 대보면 시간의 신비로운 법칙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돌아온 후부터 미시아는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뚜렷하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의 시간에 대해서 미시아는 자신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기억이 거의 없었고 그저 단편적인 일들만 떠오를 뿐이었다. 당시 방앗간은 미시아에게 시작도 끝도 없고 밑바닥과 꼭대기도 없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방앗간을 다르게 이성적으로 보게 되었다. 의미와 형상을 가진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 다른 물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미시아가 강을 떠올릴 때면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강이 이곳 어딘가에서 저곳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리의 앞과 뒤에도 똑같은 강이 존재하고 다른 강들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한때 가위는 복잡한 데다 다루기 힘든 도구였으며 엄마가 그것을 마법처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신기하게만 여겨졌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식탁에 앉은 후부터 미시아의 눈에 가위는 2개의 날로 이루어진 간단한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2개의 납작한 막대기를 포개어 비슷한 도구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 후로 꽤 오랫동안 그녀는 물건들을 과거의 상태로 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미시아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야 말았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인순 선생님 오프닝으로 시작해서 박대성 선생님, 또 강복란 선생님, 김